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4년 큐브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유중의 미를 장식하기 위한 마지막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여기 교실에 앉아있군요. 수업 시간 같은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신데 이 친구는 나는 큐버가 될 거야. 네, 큐버가 되고 싶다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귀여운 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가 끝난 것 같아요. 큐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학교가 끝났는데도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큐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푹 빠져 있는 이 친구입니다. 이때 이 친구의 앞에 갑자기 이름 모를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큐버가 되고 싶은 자는 나에게 오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아까부터 계속 큐버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호다다닥 달려갑니다. 저 할래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과연 이렇게 갑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는 누굴까요? 정체는 WCA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좀 짤막하게 만든 인트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떤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할지 감이 오실까요? 자, 이렇게 오늘 강의 전에 미리 공지된 강의명은 큐버가 되고 싶은 자는 나에게라는 사실은 좀 뭘 할지 알 수가 없죠. 딱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오늘의 진짜 강의명은 큐브 대회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차부터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차례로 큐브 대회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큐브 대회는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해서도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왜 큐브 대회를 가야 하는가,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보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대회에서 잘할 수 있을까,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자인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세미나 같은 것도 몇 번 하고 해서 자기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양력을 좀 적어만 봤습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읽기도 좀 쑥스러운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순서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 큐브 대회란 무엇인가? 큐브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많이들 돌리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대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대회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로 큰 모임이나 회의, 큰 모임이나 회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이나 재주를 겨루는 큰 모임, 이렇게 두 개의 뜻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뜻 모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큐브 대회는 우선 큰 모임입니다. 아까 첫 번째 뜻에 있었죠. 큐브를 좋아하고 즐기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일종의 모임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큰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WCA에서 지향한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큐브 대회는 결국 큐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자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이제 대회의 기능, 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과 재주, 즉 큐브 실력이랑 기록을 겨루는, 그리고 그 기록을 겨루고 경쟁하는 이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하는 것이 큐브 대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아까 첫 번째
큐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한다는 목적, 그리고 두 번째,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기능, 이 두 가지 면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큐브 대회는 큐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제 경쟁을 하고 그리고 교류하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큐브 대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대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총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최자랑 파견위원입니다. WCA 파견위원. 자, 이 둘의 차이는 이게 딱 떨어져서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애매해요. 먼저 주최자는 자 이렇게 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해야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하죠. 대회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장소도 구하고 날짜도 정하고 종목 일정도 짜고 당장 명찰 기록지 준비 등등등등 되게 하는 역할이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WCA 파견위원의 역할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렇게 파견위원은 대회 전체에 있어서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견위원이 없으면 사실 대회 자체가 공인대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파견위원이랑 이제 대회 주최자랑 일정을 맞춰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종목 선정이나 일정 같은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파견위원이 주최자보다 대회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문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대회 진행 과정에서도 좀 간단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기록을 관리한다거나 대회 중에 측정된 기록 아니면 대회 중에 일어난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 또 그거를 정리하는 전체적으로 대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아까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왔죠. 이쪽이 주최자, 이쪽이 파견위원입니다. 자, 주최자랑 파견위원은 이제 서로 분리될 수도 아니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견위원이 홀로 주최자 역할까지 다 떠맡아서 하기에는 사실 파견위원도 사람인지라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느 정도 분리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파견위원이랑 주최자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WCA 대회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이 대회는 이제 올해 8월에 열리는 코리아 챔피언십 대회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 주최자랑 파견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최자는 KCCU,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에도 많이 도움을 주신 한국큐브문화진흥회가 적혀 있죠. 그리고 파견위원은 총 이렇게 네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분이 사실 KCCU 정연이시거나 아니면 이사시기 때문에 사실상 KCCU가 대회 모든 부분을 주관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랑 좀 다른 느낌의 대회도 있겠죠? 자, 이 대회는 올해 3월에 열렸던 안녕하세요 2024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도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주최자의 이제 마지막에 끝부분에 KCCU가 적혀 있긴 한데 지금 다른 큐버들의 이름도 같이 적혀 있죠. 아까 강의하신 서은길 선수 이름도 적혀 있는데 그리고 파견위원은 그대로긴 한데 주최자 목록에 지금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마지막 예시는 자, 이 대회는 아예 한번 다른 나라의 대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나갔던 이제 싱가포르 대회인데요. 지금 이 대회를 보시면은 주최자에 지금 큐버가 2명이 적혀 있고 파견위원에 1명이 적혀 있는데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예시는 주최자랑 파견위원이 사실상 비슷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대회가 열리는데 주최자와 파견위원이 하는 역할은 크다 중요하다를 넘어서 사실상 필수적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큐브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주최자나 파견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주최자가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대회 열기에 적합한 장소와 날짜를 찾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파견위원한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견위원이 없으면은 대회가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죠. 한국의 경우에는 이 KCCU에서 주최자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공식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저도 파견위원이 된 건 아니라서 그리고 뭐 할 계획도 없어서 아예 정확하게까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주최자로 경험을 많이 쌓아보셔야 됩니다. WC의 특성상 주최자랑 파견위원 서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교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최자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셔야 되고 그리고 파견위원이 중요한 거는 시험이나 면접 같은 이제 좀 약간 테스트를 보고 하는 느낌보다는 이제 기존 파견위원회 지금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기존 파견위원회 추천과 승인으로 이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최자가 이제 경험이 많고 그리고 파견위원이 보기에 이 사람 괜찮겠다 싶으면은 파견위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주최자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봐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대회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열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대회를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대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느 정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 순서에서 말씀드렸죠. 그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봤는데 큐 대회는 이렇게 경쟁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큐브 대회를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먼저 이렇게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큐브 대회는 자 이렇게 세상에서 큐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요. 그렇죠? 주변에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 같은데 아무리 큐브가 많아봐야 10명? 진짜 엄청 많은 특수한 경우에 뭐 20명? 뭐 이 정도까지 있을 텐데 큐브 대회 오면은 최소 100명은 만날 수 있죠. 옆에 사진도 지난번에 인천에서 열렸던 월드 챔피언십 사진인데 이때도 참가자가 역대 최고로 거의 1000명이 넘었었죠. 이렇게 많은 큐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큐브 대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큐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평소에 볼 수 있는 친구들과 다르게 대회장에서 볼 수 있는 큐버들은 우리 주변에 학교 친구들과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또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와는 다른 큐브와 다른 공식을 사용할 거고 또 나와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큐브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놀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다른 큐버들을 만나면 나와는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좁게는 이렇게 PLL 공식을 나와는 다른 걸 쓸 수도 있고요. F12 공식을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넓게는 이제 나와는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나랑 다른 취미를 가지고 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 말고 큐브의 진심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큐브를 계속 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제 주변에도 혼자 있을 때 큐브 연습을 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큐브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대회를 온다는 사람들도 그 중에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큐브는 안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을 보러 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큐브에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경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이제 큐브 대회에 참가하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큐브 대회에 참가하면 제일 중요한 일은 사실 기록을 재는 거죠.
기록을 뭐 다른 이유가 있다 해도 사실 대회에서 하는 제일 큰 일은 이제 기록을 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재고 기록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회장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큐브대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회장에서 기록을 재면은 이제 내가 하는 것만큼 안 돼요. 막 긴장이 돼가지고 원래 집에서 연습하던 것만큼 기록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굉장히 떨고 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대회에 나가서 기록을 재고 그리고 순위가 매겨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점이 평소에 연습할 때 부족했는지 그리고 지금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따라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큐브를 맞추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는 이제 큐브 매니아 같이 카페에 물어봐서 알 수도 있고 유튜브에 물어봐서 알 수도 있는데 굳이 대회까지 가야 될까요? 사실 뭐가 부족한지 아는 거가 끝이라면은 대회를 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회 가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무슨 점이 부족한지 아는 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뭐 옛날 영상이긴 하지만 잘하는 선수들 큐브 맞추는 거를 가져놨는데요. 이렇게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맞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나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두 사람 다 막 4초 만에 맞추죠. 이렇게 훨씬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그냥 감탄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 방법으로 한번 맞고 싶다. 라는 이제 목표, 동기부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큐브 대회에 가는 이유는 약점을 알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결책과 동기부여까지 얻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회를 계속 나가다 보면은 아마 보통 분들께서는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PR이라고 적혀 있죠. 대회 개인 기록을 말하는데 대회에서 내가 저번에 세웠던 기록을 깨고 싶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실력이 좋아지면 이렇게 입상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실력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NR 뭐 CR 뭐 이렇게 기록을 깨고 싶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대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대회에서 잘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를 일단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를 가져왔죠. 이렇게 6가지를 차례차례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긴장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긴장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 밑에 나올 나머지 5개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먼저 제일 처음에 넣어봤습니다. 자, 긴장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실 이게 딱 처음 들었을 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긴장이라는 게 이렇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따봉이 있고 오른쪽에는 거꾸로 돼 있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다는 저 얘기인데, 자, 좋은 점부터 볼게요. 이렇게 좋은 점은 긴장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집에서 내가 평소에 연습하던 기록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나오던 기록보다 대회에 갔는데 그 기록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기록은 제가 2년 전에 처음 세운 아시아 기록인 66 평균 1분 18초 기록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집에서보다 훨씬 잘 나와서 그래요. 제가 원래 집에서 이때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1분 20초대 초반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회에 가서 그렇게 1분 18초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 기록은 아직도 못 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 하나 더. 자, 이거는 이제 제 지인 중에 한 명 5큐브 기록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최고 기록이 혼자 1분 20초예요. 평균이 1분 43초인데, 자, 이 기록도 제가 듣기로는 이 당시 집에서 연습하던
그리고 연습했을 때 제일 잘 나온 기록보다 거의 1분 20초가 10초 가까이 줄인 기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기록이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좋은 점을 알아봤으면 나쁜 점도 알아봐야겠죠. 자, 긴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긴장한테 내가 지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아까는 좋은 점은 기록이 잘 나오는 거였는데 반대로 기록이 오히려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제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인천에서 작년 8월에 월드 챔피언십이 열렸었죠. 그때 66 결승 기록인데 제가 뒤에를 한번 가려봤습니다. 자, 먼저 1회 1분 24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2회 1분 17초 잘 나왔다 싶은 거예요 이때. 그래서 사실 여기서 뒤에 부분 3회를 제대로 마무리하기만 하면 입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그 생각이 들고 3회를 재니까 터져가지고 기록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등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 뭐 9등이었나?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좀 긴장을 해서 기록을 망치는 경우는 사실 그냥 엄청 많아요. 주변에만 봐도 이게 그냥 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회 가면 기록이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죠. 긴장을 해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긴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긴장을 잘 활용하면은 기록이 집에서보다 훨씬 잘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큐브 대회 말고도 긴장할 일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죠. 뭐 어디 시험을 보러 갈 수도 있고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긴장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실 긴장 푸는 법 이런 거 검색해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명상을 할 수도 있죠. 오른쪽에 서은결 선수인데 큐브 대회에서 지금 결승을 앞두고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볼 수도 있죠. 이런 건 되게 많이 나오는 방법이죠. 스포츠 선수 같은 이런 데서 이제 뭐 경기에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모습을 이미지 트레이닝했다, 이런 내용들은 되게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약간 좀 일반적인 방법 외에도 제가 쓰는 방법을 좀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좀 독특한 방법을 쓰는데, 이제 빅큐브 같은 경우 있잖아요. 6677 이런 거는 한번 맞출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훨씬 33이나 뭐 이런 큐브에 비해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긴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죠. 빨리 끝나면은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다음 회를 하면 되는데, 한 번 잴 때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긴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래되는 시간 속에 내가 긴장한테 져버리면은 당연히 기록이 망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긴장을 좀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큐브를 맞추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 가사를 떠올리는 거죠. 리듬이랑. 이제 그러면서 좀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최대한 큐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제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각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맞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긴장을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손에 힘을 빼자는 얘기입니다. 손에 힘을 빼고 큐브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큐브 말고 이제 다른 운동을 배우거나 하실 때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힘 빼라는 얘기, 손에 힘 빼라, 몸에 힘 빼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저도 이제 과거에 탁구를 배울 때 힘 빼고 그냥 공이 오는 대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큐브 할 때 힘을 빼야 될까요? 이런 스포츠랑 다르게, 스포츠랑 똑같게. 자, 대회에서 큐브를 맞추다 보면은 스스로 모를 수도 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은 큐브가 이렇게 뒤틀려 버릴 수도 있고 그냥 터져 버릴 수도 있죠. 자, 지금 가상의 대회 기록을 가져왔는데 큐브 대회 기록에는 제일 못 나온 기록이 제외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일 잘 나온 거랑. 자, 만약에 손에 힘이 들어가서 기록 하나만 망해버렸다 그러면은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망해버리면은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이제 한 번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번만 망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5번째는 내내 막 걸리고 공식도 제대로 못 쓰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록이 DNF가 되어버렸죠. 다 망해가지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기록 전체를 망쳐버리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저도 이제 아까 용육 결승 기록도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그나마의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힘이 들어갔으니까 힘을 빼고 가볍게 돌리는 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뭐 약간 큐브 애니메이션이죠, 사실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이런 큐브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딱 각도 맞춰서 이렇게 한 회전씩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90도, 180도로 큐브를 최대한 면을 맞춰서 돌리려고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요즘 큐브 같은 경우에 되게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만 돌려도 다음 회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코너 커닝이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평소에 연습하다 보면은 대회 가서 손에 힘이 들어가서 기록을 망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큐브가 성능이 좋더라도 연습할 때는 최대한 회전 하나하나를 정확히 돌리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이제 큐브 성능만 믿고 대회장에 가서 그냥 평소대로 하면은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이거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리고 우리가 대회장에서 큐브를 맞출 때 저절로 힘이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서 정확하게 이 애니메이션처럼 정확하게 돌리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대회장에 가서는 거기에 추가로 손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장에 가면은 큐브를 정확하게 힘 빼고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세 번째는 회전수를 줄이자. 회전수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 이건 FMC 종목인데 뭐 이것처럼 무조건 적게 맞춰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리고 큐브를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전수가 적을 텐데 이거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33이랑 77이 있습니다. 이 두 큐브를 맞추는 시간이 똑같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33은 지금 금세 맞추는데 77은 한세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제가 아까 전에 B큐브는 제 경험 말씀드릴 때 B큐브는 한 번 맞출 때 긴장해야 되는 시간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당연히 더 오래 걸리니까 맞추는데, 그리고 손에 힘을 빼고 돌려야 된다.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랑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무리 내가 긴장을 잘 조절하고 힘을 빼고 각도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쳐도 100번 대회에서 맞춘다 치면은 100번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회전수를 줄이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돌려야 될 회전이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만큼 긴장해야 되는 시간도, 그리고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 돌리는 횟수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긴장을 컨트롤하고 손에 힘을 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더 빛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큐브를 돌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회전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수를 줄여서 기록을 가능성을 줄이자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좋은 큐브를 쓰자입니다. 자,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죠? 좋은 큐브를 쓰면은 당연히 잘해지겠죠. 근데 이것도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대회에서 좋은 큐브란 무엇일까? 좋은 큐브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대회에서 좋은 큐브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대회에서 좋은 큐브가 뭔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몇 개 정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 안 터지는 큐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이랑 좀 통하는 부분이죠. 손에 힘이 들어가서 긴장해서 손에 힘이 들어가면은 아까 터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쓰는 큐브가 좀 잘 터지는 큐브다 그러면 대회에서 터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 안 터지는 큐브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안 걸리는 큐브입니다. 이것도 아까 손에 힘을 빼야 된다 이 내용이랑 통하는 부분인데요. 연습할 때 이렇게 잘 터지거나 잘 걸리는 큐브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잘 터지고 잘 걸린다. 그러면은 대회장 가면은 그냥 터지고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대회장 가면은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연습할 때부터 잘 안 터지고 잘 안 걸리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큐브를 사용해야지만이 대회에 가서 실전에 임했을 때 조금 더 기록이 망할 가능성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자, 세 번째는 조금 느린 큐브를 적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취향 차일 수도 있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이 세 번째 내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어봤거든요. 이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 연습할 때보다 대회에서 기록 잴 때 큐브가 좀 더 빠르게 느껴져요. 회전감이.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더 빠른 큐브로 같은 큐브여도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느린 큐브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할 때는 사실 그냥 연습하면서 3선 뭐 10번, 20번 이렇게 재다 보면은 이게 내가 윤활을 해놓은 게 풀렸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사실 체감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냥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못 느끼는데 근데 그 미묘한 차이가 대회장에 가서 실전에 가면은 되게 크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린 큐브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회 전날에 이거 큐브 느린 거 쓰라고 했지 해서 대회 전날에 갑자기 막 윤활을 잔뜩 해버리면은 그거는 당연히 대회에서 망하겠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제 기준에서는 윤활 같은 거는 대회 최소 일주일 전에 맞춰가지고 그 상태에 적응해서 대회장에 가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대회장에 가서 기록지기 전에 메인 큐브로 엄청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3선 대회장에 가서 200회씩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에서는 미묘한 윤활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대회장에서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큐브 윤활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또 연습하던 거랑 다른 느낌이 나서 기록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린 큐브를 이제 최소한 관리는 일주일 전에 마무리하고 대회장에 가서 너무 많이 돌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저의 비법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루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메인 큐브는 대회장에서 거의 안 돌립니다. 딱 기록 이제 누구누구 선수 재주세요 하고 이름 부르고 큐브 내려가기 전에만 조금 돌리는 편이고 그리고 좀 손을 풀어야 된다 이러면은 평소에 쓰던 거보다 좀 안 좋은 큐브를 씁니다. 안 좋은 큐브란 얘기는 여기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에 좀 안 부합하는 좀 터지고 걸리고 빠른 큐브겠죠. 이런 걸 쓰면서 조금
감각을 맞추는, 그러니까 대회에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돌릴 수 있게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총 2가지가 남았죠. 어떻게 잘하는지. 자, 5번째. 타이머를 보지 말자. 이거는 사실 되게 사소하죠? 이거 큐브 맞추는 중간에 내가 기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타이머를 보지 말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사소한 일이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좀 대충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큐브 맞추는 중에 여기 눈 있죠, 눈? 지금 몇 초인지 타이머 보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내가 큐브 기록 재는 중에.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냥 시간이 내가 지금 몇 초 지났는지 궁금해도 웬만하면은 이 맞추는 중간에는 절대 타이머 기록을 확인하지 말고 그냥 큐브 맞추는 그거 자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큐브 맞추는 중간에 내가 몰입해서 대회에서 큐브를 맞추고 있는데 중간에 타이머를 보면은 내 시선이 바뀌죠. 내가 큐브를 보고 있다가 타이머를 보니까 시선이 바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이 좀 깨지는 겁니다. 몰입하고 집중이 깨져서 흐름이 끊기고 기록이 잘 나오기가 어렵겠죠. 또 내가 지금 몇 초 지났는지를 의식하고 있으니까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록 잴 때 타이머를 보지 말자는 내용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남았죠? 마지막 6번째. 대회를 많이 나가자. 대회를 많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대회를 많이 나가자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편이니까요. 자, 앞에 5가지 쭉 말씀해 드렸었죠. 그 5가지를 모두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회 가서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인 이상 그 5가지를 매번 대회에 가서 매번 그렇게 지킬 수도 없겠죠. 그리고 매번 지킨다고 해도 대회를 안 나가면 대회 기록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대회를 안 나가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대회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많이 나가는 것도 제 대회복으로 가져왔는데 꾸준히 많이 나가서 경험을 쌓고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거 대회 이름을 하나하나씩 캡처를 하는데 도저히 다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나간 대회 목록을. 그래서 지금 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2019년 7월까지만 가져왔는데 이것만 봐도 되게 많이 나갔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회를 되게 많이 나갔어요. 처음엔 그냥 나가는데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가야 내가 기록을 잘 낼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달아서 많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많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이 코리안 스프링 피크닉 2017 7년전 대회인데 이거 이후로 한국 대회는 그냥 지금까지 전부 다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대회를 많이 나가서 대회 감각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슬슬 저도 강의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회를 그냥 나갔어요. 처음 대회 나갔을 때는 그냥 큐브 모임하다가 만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서 대회를 많이 나갔는데 그리고 그냥 거기 가서 기록 재는 것도 그냥 큐브 대회 나가는데 이 종목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해볼까? 하고 연습하고 대회 가서 기록 재고 그냥 그거 자체가 재밌어서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한 지가 7, 8년이 돼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저 스스로도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대회 나가고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이제 대회 7, 8년 나가서 배운 건데 대회를 처음 나가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너 이거 알고 있냐? 하고 하면은 당연히 모르겠죠. 오래 나가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인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강의 오늘 큐브 세미나에서 강의 자리가 왔을 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이 됐는데 지금까지 큐브 하면서 배우고 알게 된 이런 것들을 또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그것들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기회를 수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